스몰 팔로업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일단은 지난번에 그 팟캐스트 언어를 이제 한국어로 변경을 했고 그게 도당체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런 거고 저희 와이프님께서 그 스노우 모시기 그 AI 부사를 그냥 해보셨는데 심심해서 닮은 건 찾는 게 더 힘들었다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좀 그런 의문이 들어요. 사람들이 이 정도로 자기랑 안 닮기를 바라나? 좀 그런 좀 킹리적하심? 약간 드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왜지? 막 이러면서. 그거 이후로 뭐 이번에 뭐 뭐지? 아기 사진 뭐 이런 것도 했던데. 뭐 AI로 이제 이제 어렸을 때 사진을 유추하는 막 그런 것도 했던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도 이게, 그거는 조금 더 뭐 그게 더 괜찮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긴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나는 팔로우려면 팔로우입니다. 자, 할게 확실히 여름이라서 그런지 좀 할 게 많이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런저런 소식들이 있어요. 일단은 고깃집이 좀 요번에 길어요. 좀 상당히 많은 고깃집 소식들이 있었는데 티떡님 어떤 소식들이 좀 있었나요? 일단 제일 큰 거부터 따라가면은 작가 노조랑 배우 노조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세력 하나가 더 추가되려고 하는지 마블에서 VFX 노조가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마블에 있는 VFX 팀이 아닌 것 같아요. 마블이랑 같이 일하는 네, 스튜디오들의 그쵸. 예. VFX인 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여러 업체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노동조합, 그러니까 아예 그쵸. 노조 조합이 만들어지는 그쵸. 거죠. 아예 그 예, 특수효과의 예. 노조가 생기는 건데, 음, 50, 50, 50명 이상이죠? 50명이 일단 그 IATSE, 여기 뭐라 그래야 돼요? 극장 관련 업종 종사자 협회에다가 이제 VFX 노조를 결성하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 노조를 왜 만들려 하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노동하느라고 뭐 갑자기 영화 편집을 다시 해야 되니까 너희들 다시 일해 해가지고 일주일 전에 막 그 특수효과를 다시 만든다든가 뭐 내 영화에는 특수효과를 안 썼습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일한 스태프들의 이름을 크레딧에서 내린다든가 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노조에서는 이제 노조를 결성해서 우리가 협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주장으로 만들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VFX는 지금 안 쓴 데가 거의 없잖아요. 특수효과는 안 쓴 데가 없기 때문에 VFX 노조가 만들어지면은 이것도 이제 제3세력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마블이라고 이렇게 딱 하는 이유가 좀 말이 많았었죠? 그쵸? 연초에? 특히, 네. 예, 특히 앤트맨 때 말이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네. 하는데,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였죠. 갑자기 다 뒤엎기도 했고, 또 듣기로는 업체들끼리 경쟁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더 출혈을 내서 일을 더 따오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서로 출혈 경쟁을 시키는 식으로 일을 던져주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동안 계속 마블 자체에 대해서 그 CG 업체들이 계속 뭐라 그래야 돼요? 고발 아닌 고발을 했죠. 뭐, 폭로라고 해야 되죠? 폭로. 이렇게 우리가 갑질을 당했다라고 이제 폭로를 해가지고 좀 이슈가 되기 시작해서 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계속 밝히다가 너도 당했냐? 우리도 당했는데 이래가지고 야, 너도! 너도 당했어? 야.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조합이 만들어지려고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또 노조 지금 배우들 파업하듯이 나중에 또 CG 업체들이 한꺼번에 파업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은 마블이 일을 크게 저질러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꼴이 됐네요. 뭐, 그쪽에서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하여튼, 그렇다 칩시다. 그게 문제인데. 그 외에 좀, 그쪽 업데이트도 좀 있나요? 그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파업에 대한 업데이트가 좀 있었나요? 그동안? 거의 없죠? 네. 계속 파업만 하고 있고 배우들이 자꾸 뭐
어떤 배우가 뭐 파업은 헛소리라느니 뭐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조금 뭐 기사에 오르는 일이 있기야 했는데. 뭐 그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 자기가 과거에 작업했던 것조차 말 못하게 한다고 네.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렇죠. 그걸로 문제를 삼아야 되나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다. 약간 이런 건데. 뭐 그러니까 지금 뭐 작업하고 있는 거 안 되고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미 지나간 것까지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는 약간 그런 항의성 약간 그런 것 같기는 해요.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 와중에 또 뭐 저 예외로 무슨 인디 영화들 몇 편은 계속 촬영을 허가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말도 좀 많았다고 하고. 네. 근데 그런 데들은 이미 뭐라고 해야 돼요? 조건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일 큰 데가 A24잖아요. 그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만든. 네. 원래는 공포 영화 잘 만드는데 자주 만들던데. 미드소마 만들고 막 그랬던 데인데 여기는 제안을 그 배우 조합 그 조건을 다 받아들이기로 해가지고 이쪽 영화는 그대로 제작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영화사들은 자기네가 안 해놓고 불합리하다느니 뭐 그러긴 조금 애매하기는 하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뭐 다뤄지지 않고 있기는 한데 이게 되게 크게 벌어질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예.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면 진짜로 당장 내년에 나오는 영화들이 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스파이더맨 뭐였니? 이번에 비욘드 유니버스죠, 이번에 3편이. 네, 그렇죠. 이번 게 어크로스였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욘드인데, 무기한 연기됐죠, 네. 이번에. 그것 때문에, 뭐, 소니 쪽 얘기로는, 녹음을 다 못했다. 이제, 무기한 연기의 이유인데, 그 배우들이 이제 파업에 참여를 하면서, 녹음을 다 못했다가 일단 이유인데, 근데 이게 또, 사실 스파이더맨도 좀 말이 많긴 했었잖아요. 네, 그랬죠. 애니메이터들의 처우에 대한 그 BFS랑 비슷해요 상황이 지금. 네. 그래서 그쪽도 좀 말이 많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니네가 이렇게 말하지는 눈치라는 게 있지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그래요. 예. 그 다음은 뭔가요? 그 다음은 이제 OTT 쪽 문제인데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자기네들도 암호 공유를 단속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제 고민 중인. 그거 이제 그 실적 발표하면서 나온 얘기거든요. 네. 이제 내년부터 한다고. 내년부터.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넷플릭스가 생각보다 이걸 효과를 너무 잘 거둔 거예요. 너무 효과가 좋았던 거지. 실제로 바로 상회를 했다. 바로 뭐 거의 뭐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하죠. 네. 광고 물론 이제 광고 플랜도 있어지. 광고 요금제 플러스 이제 그거를 같이 하면서 뭐 사실 광고 요금제 효과가 더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뭐 네. 일단 이거를 해서 가입자 수가 줄지 않는다는 것만 보여줘도 다른 회사 입장에선 충분합니다. 그 와중에 또 디즈니 플러스는 또 가격도 올리던데. 일단 미국만 가격 올리긴 하는데 하필이면 제가 미국에서 가입을 했기 때문에 가격을 저도 영향을 받아서 조금 아프긴 합니다만 뭐 올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이제 나중에는 이제 다른 나라에도 조금씩 소급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뭐 얘네는 뭐 ESPN을 파네 뭐 이런 얘기도 좀 돌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좀 몇 개 있고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뭐 이제 넷플릭스에 이어서 디즈니 플러스까지 이러면 조금 이거에 관련해서 뭐가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이게 또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 같거든. 그 다음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맥스가 되지 않을까. 이거를 하는 세 번째가. 걔네도 돈 버는 거에 아주 집착한 애들이죠. 뭐 영화 하나도 뭐 세금 때문에 날릴 만큼. 그 다음은 이거는 이제 그 애플 TV 플러스의 이제 테트리스라는 영화가 이제 올해 3월에 나왔어요. 이거가 이제 테런 에저튼이 나오는 영화인데 이거 테트리스 영화라 그러면은 뭐 테트리스 갖고 어떻게 영화를 만들어? 다 그러죠. 무슨 그 블록 떨어져 갖고 무슨 영화를 만들어? 근데 이 영화는 사실 그거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한 권을 어떻게 따왔냐. 이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테트리스가 원래 소련에서 한 엔지니어가 개발한 게임이거든요. 그거를 우연찮게 본 이제 미국 사람이었나요? 어디였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소련을 건너가서 소련이랑 뭐 이제 왜냐하면 이제 사회주의 체제 이제 뭐 공산주의 체제니까 이 사람들은
밑에 일개 이제 그 인민이 개발한 거는 다 이제 소련 거니까. 그래서 이제 소련이랑 뭐 하고 뭐 그 판권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겨우 이제 이거를 계약을 해서 이제 닌텐도 이제 게임보이의 이제 론칭 게임으로 론칭 타이틀로 이제 번들 타이틀이었죠. 론칭 타이틀도 아니었어. 번들 네. 타이틀이었어요. 게임보이를 사면 이제 같이 주는 그거였는데 그거를 약간 극화한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KGB의 추격도 받고 막 이런 내용이 있대요. 근데 영화는 그저 그랬다는 평이 이게, 그거 자체,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참신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 영화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제작될 당시에도 원래는 진짜로 이 테트리스 게임 갖고 이제 영화를 만들어 볼까 하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도 알았겠죠.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구나. 이래서, 이제 이 테트리스가 어떻게 이제 서양으로 넘어가게 됐나를 갖고 이제 다시 이제 영화를 해서 만든 건데, 이거를 보고 이제 고소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게 이제 누군가 하니 이제 댄 에커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전에는 이제 시넷의 기자였어요. 그래서 옛날 시넷 유튜브 영상 보면은 이따금씩 나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아마 이거를 소설을 썼나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 테트리스 영화에 나오는 게 제가 아까 또 얘기했지만 극화된 영화거든요. 이게 실제랑은 조금 달라요. 이제 실제 있었던 사건이랑 조금 다르기는 해서 그래서 이게 좀 극화된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허구를 살짝 섞은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진행이나 이런 플롯 포인트나 이런 게 자기가 쓴 책이랑 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이제 애플이랑 이제 이 테트리스 이거를 빌려준 테트리스 컴퍼니 이제는 그 이후로는 이제 소련도 이제 없어졌고 해체됐고 해서 이제 이 개발한 엔지니어가 이제 그 판권을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했거든요. 이제 이게 테트리스 컴퍼니인데 약간 포켓몬 컴퍼니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 테트리스 컴퍼니라는 곳에서 이런 이제 판권 같은 거 다 관리하는 이제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테트리스 이제 애플이랑 테트리스 컴퍼니랑 이제 고소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사건이 설 리가 없지는 않은데 옛날에 컨저링도 약간 그런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컨저링도 그 고소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아마 재판에 소송에서 이제 결판이 나기 전에 이제 합의하고 끝났다는데, 근데 이게 보통은 이런 얘기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이제 이런 각색해서 이런 거 만든 거는 저작권으로 인정되기가 되게 어렵대요. 그래서 이 소장도 사실 이제 이거를 고소한 사람도 이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벌어진 일이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이 작품의 이제 영화의 전반적 느낌 이런 게 비슷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이분이 이길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그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요거 원래 책이 한국에도 나왔어요. 테트리스 이펙트가 책이 나왔는데 요거는 원래 제가 아는 바로는 이거는 책 나오고 영화 판권 계약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제작 과정에서 엎어져가지고 영화 제작이 안 됐는데, 이제 아마 제 생각엔 테트리스 컴퍼니에서는 이미 그 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죠. 알고 있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영화 만든다고 할 때 너희들 이거 하는 거 어때라고 제안을 줬던 것 같기도 한데, 실제 사건 만약에 아예 없던 일이 이 책에 써여 있었는데 그 내용이 똑같이 애플 TV에 있는 영화에서 똑같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될 만한데, 그래도 사실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넘어가면은 되기 때문에 아마 합의로 끝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OST에 에스파가 참여를 했었네? 예. 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테트리스 음악 있잖아요. 딴다다단다다단다다. 예. 그 멜로디에 맞춰서 에스파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요. 이것도 한번 봐야지 이랬는데, 제가 요즘 이런 거, 사실은 저 시크릿 인베이저는 겨우 봤기 때문에. 참, 이런 걸 참 캐치업을 잘 못해요, 요즘. 근데 한번 보고 싶긴 합니다. 이게 어떻게 얘기를 했을지. 그냥 이렇게 기대만큼 그렇게 약간 평타 치는 정도의 그런 영화였다고 하는데, 한번 보고 싶기는 해요. 궁금하네요. 그 다음 소식은 이건, 네.
재밌어서 좀 넣어봤어요. 제가 좀 보다가 이제 살다 이제 우리가 아이폰 PPL도 한국에서 벌어진 아이폰 PPL이라는 게 이제 주제거리가 되는 것도 참 신기하다 이러면서 가져왔는데 바로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죠? 요번에 이제 에스파라 했더니 또 에스파. 뉴진스의 혼난다. 우리를 혼낼 사람들이 이걸 들을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왜냐하면 제가 어제 트위터에다가 이 내 취향 아니랬거든. 근데 아무도 나를 혼내진 않았어. 취향은 존중해 줍시다. 제 취향 아니에요. 인정합시다. 하여튼,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에 샷 윗 아이폰 캠페인이랑 이제 동반해서 진행을 했었죠. 이게 뮤직비디오 전체가 아이폰으로 촬영이 됐고, 그 다음에 안에서도 아이폰이 무슨 플롯 디바이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페이스타임 이런 거 나온대요. 샷 윗 아이폰 뮤직비디오도 많이 했었어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아티스트도 많이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아는 게 이제 셀레나 고메즈의 이제 뮤직비디오 중 하나가 아이폰 11 프로로 찍었는데 노래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노래 내용이 저스틴 비버랑 헤어지고 만든 노래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건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애플이 빡세게 광고를 돌려요. 아예 액션 모드 해갖고 이제 이걸로 광고도 만들고 우리나라 애플 홈페이지에서는 아예 이제 나오죠. 뉴진스가 아예 나오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봤는데 아이폰 제품 페이지, 이제 아이폰 14 프로 제품 페이지에도 이제 뉴진스가 나옵니다. 지금은 안 나오네. 아마 잠깐 했었던 것 같아요. 잠깐 이제 오픈하면서 뉴진스 그거 했을 때, 하면서 잠깐 이제 스페셜 페이지로 올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없어졌네요. 하여튼 그랬었는데 이제 이것까지는 광고니까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는 그걸 갖고 비판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미국의 한국 그룹이면 이제 한국 제품 해야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한국인이면 옴니아 씁시다. 그리고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가 갤럭시 Z 폴드 5로는 이런 비디오 못 찍잖아요. 카메라가 안 좋아서. 카메라도 문제고, 어떻게 쥐고 찍을지부터가 고민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차피 다 삼각대 놓고 찍겠지. 아니면은 짐벌에 놓고 찍거나 둘 중 하나 하겠죠. 왜 백종원 아저씨가 총처럼 들고 다니는 액션캠 있잖아요. 살짝 접으면은 그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그거 뭐지? 그거 캐논인가? 그거요. 그거 요번에 후속 모델 B10 요번에 후속 모델 나왔잖아요. 파워샷 A10인가 V10이었나? 그걸로 이제 V10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다. 이런 욕을 먹고요. 그게 4K로 찍으면 5분 만에 이제 열 받아서 죽어버린다고. 네. 오. 아주 굉장한 카메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리는데 왜 팔리는지는 업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카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4K로 안 찍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 생각엔 그래요. 4K로 찍는 사람들은 그런 브이로그 찍을 때도 굳이 알파 7S3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라서 제 생각엔 그럴 사람들은 애초에 어차피 V10은 안 샀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최소한은 그냥 GV2번 이런 거 샀겠죠? 내가 이렇게 이불을 보고 느낀 바는 이제 4K 그게 중요하긴 한데 이걸 찍는 사람들은 일단 남성 타겟들은 아니고 그거는 확실해요. 카메라가 이뻐서 사는 거지. 이뻐라서라기보다 소프트 스킨이 이쁘게 좀 먹긴 먹어요. 소프트 스킨이 그냥 아예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프트 스킨이랑 손떨방을 동시에 못 한다는 치명적 문제점이 있다던데. 아주 이것저것 다 꿀인데 장점이 하나 있긴 있어요. 뭐냐면 일단 휴대성이 좋고 오디오는 잘 잡히고 이 와중에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거기 앞에 있는 빨간 버튼만 누르면은 찍히니까 휴대성도 좋고 이 와중에 휴대폰이랑 화질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고 액션캠보단 좋아. 대신에 손떨방은 패망이야. 그래서 왜냐면 손떨방이 얘가 이제 OIS가 옵티컬이 아니고 다 전자식이라 그러더라고요. EIS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에는 이제
이제 이 이제 소프트 스킨 효과랑 이 EIS를 동시에 할 만큼 이제 프로세서가 못 받쳐주는 거지, 사실. 그래서 이 사단이 나지 않았나. 약간, 하여튼, 이거 지금 되게 탄젠트가 되게 이상하게 지금 나갔는데. 아이폰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하여튼, 뉴진스랑 했어요. 이제 아이폰, 이제 그 샵이 아이폰 그거 해갖고 뮤직비디오 찍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뭐, 많이 하는 거니까,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될 사안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될 사안이 문제될 사안이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한 게, 바로 이제 뭐였냐면은, 이번, 이제, 인기가요에서, 이제 SBS 인기가요에서, 이제 무대를 선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무대에서, 아이폰을 들고 실제로 퍼포먼스를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SBS에서 이 아이폰에서 찍은 이제 이 화면. 클립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편집을 해서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전 녹화 무대였으니까 라이브가 아니라. 그래서 편집이 미리 들어갔던 건데, 이제 아이폰에서 찍은 이제 영상이. 그래서 그렇게 편집해서 들어간 상태로 이렇게 해서 이게 됐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거 PPL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뭐 방통위에 뭐 이제 민원 넣고 뭐 이랬답니다. 정말 그런 거 하실 수고 있으시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저도 봤어요. 제가 살다 인기가요를 클립을 찾아서 보는 그런 짓을 했는데,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악은 노래는 제 취향 아니었는데, 주장을 하려면, 그래, 모르겠어요. 이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아이폰을 실제로, 그러니까, 저거 딱 봐도 아이폰 같네. 일단, 그래요. 근데 딱 봐도 아이폰 같지만, 얘네들이 로골 쪽으로 이제 로고를 비췄다던가 이러진 않았어요. 그냥 손으로 들고 찍으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다른 member한테 이렇게 토스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쪽 뒷면이 살짝 노출이 됐을 수는 있는데, 딱호호님이 이제 트위터가 아니라 X에서 말씀하셨던 게 뭐였냐면은, 이게 워낙 이 비트레이트가 너무 다 깍두기라서 이게 애플 로고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된다고. 그 얘기 듣고 제가 그 다른 카메라 영상을 찾아봤어요. 그 4K 영상으로 찍혀 있는 그 다른 영상을 봤는데, 그 화면에서 뒷면처럼 보이는 게 사실 전면 화면이에요. 근데 후면 카메라를 대고 찍었기 때문에 로고 그 뒷면이 안 나와요. 처음엔 안 나와요. 근데 안 나오는데, 이렇게 중간에 이게 멤버 사이에서 이거를 아이폰을 이제 넘기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게 넘기면서 카메라 쪽으로 이 아이폰 뒷면이 비춰지는 게 있어요, 프레임이. 팬 하면서 약간 뒷면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디지털 방송 비트레이트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음악 방송처럼 동작이 많은 프로그램에서는 깍두기가 아주 심각하게 뜹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면서 한 번 더 더해져. 비트레이트 칼질을 먹고 나니까 구분이 안 돼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걸 갖고 싶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 사실 테크니컬리로 밀어붙이려면은 모르겠어요. 주장을 할 수 있으려나 이렇게 싶다가도, 네, 그냥 그거보다 더 할 만한 이제 고민해볼 만한 거, 인생에는 할 게 더 많지 않을까, 그런 거 민원 넣는 거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우리는 더 심한 PPL도 많이 경험해봤는데, 이걸 갖고 그러시면 좀 곤란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세수대야? 하여튼 거기에다가, 싱크에다가 갤럭시를 빠뜨리질 않나, 하여튼 그런 것도 겪었는데요. 우리가 그리고 옛날에 갤럭시 탭 전화도 안 되는 걸로 전화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하여튼 그렇고, 두 분은 좀 한번 티덤님 4K 그거 한번 좀 올려주시나요? 한번 저도 한번 쇼노트에 좀 넣고 하게. 일단은 그거 찾으신 동안에 땅콩이님은 좀 어떠셨던가요? PPL이면 알아서 명시를 해놨겠죠, 앞에다가. 그런데 애초에 PPL이라고 할 거면 더 자극적으로 했을 그쵸. 텐데, 그 정도만 했다는 건 그냥 로고가 안 나왔을 거고. 아예 대놓고 액션 모드 했겠지.
이게 PPL을 하고 싶으면은 더 노골적으로 더 대놓고 했을 텐데 사람들이 너무 순진하게 생각한 것 근데 같아요. 그 광고도 말 많더라고요. 그 아이폰 광고 자체도. 그것도 그 찍는 사람이 너무 사생팬 같다고. 바로 앞에서 들이대면서 찍으니까. 근데 어쩌겠어요. 그렇게 해야 잘 나오는 걸 어떻게 해. 그게 무슨 사생팬 같다. 23mm 가지고 찍으려면 어쩔 수가 예. 없어요. 티덤님은 좀 어떠신가요? 생각이. 저도 똑같아요. 의도를 했으면은 제 생각에는 그럴 거면은 차라리 다들 애플워치 하나씩 다 차고 나오고 카메라 삼각대 아예 깔아놓고 무대 앞에다 깔아놓고 그걸로 했을 것 같은데 그 왜 워치로 조정해가면서 막 직접 동영상 찍고 그래가면서 진행했을 것 같은데 뭐 할 거면은 진짜 미친 듯이 했겠죠. 저거는 그냥 진짜 퍼포먼스로 쓴 정도지. 아, 애초에 저 힙색을 메고 있었는데 저기 안에 아이폰이 있었던 거구나. 이게 풀샷으로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 건지 대충 잘 보이네요. 뭐 하여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른 데에서 공연할 때는 좀 이제 오해 소지를 피하려고 이제 아이폰 이 장면 이런 거를 뺐더라고요. 아니면 이게 이번에 이거 한 번 할 때 했던 그냥 계약이 끝났다. 일회성이었을 수도 있고 여기까지만 하는 거였을 수도 있는데 뭐 그 이후로는 저런 거 없더라고요. 하여튼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내가 살다 인기가요는 내가 군대 때나 봤는데 하여튼 되게 웃겼어요. 살다 이제 내가 한국에서 아이폰 PPL 얘기도 해보고 참 그러네요.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좀 X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이제 뭐 요번에 이제 몇 가지 소식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원래 트위터 블루였다가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뭐라고 이름 하던데? 그냥 블루던데요? 아 그래요? 이제 블루예요? 뭐 하여튼 X 블루든지 뭐든지 하여튼 그거를 가입하면 원래 그 인증 마크를 달아줬었죠. 근데 이게 도리어 일론 머스크한테 돈이나 바친 저런 거시기 이런 식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자 그래서 이번에 기능을 추가했답니다. 블루에 가입을 해도 인증 마크를 끌 수 있는 옵션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총극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X로의 리브랜딩이 계속되고 있는데 리트윗이라는 단어를 없앴죠. 그래서 처음에는 리포스트라고 했다가 이게 이제 나중에 재게시라는 이제 한국어 번역으로 다시 나왔는데 통번역 계신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리포스트와 이 재게시. 딱히 더 다른 대안은 없어 보여요. 사실 리트윗이라는 단어를 굳이 없애야 했나부터가 일단 그거부터가 일단 건데 뭐 이거는 문제는 그거지. 문제는 그건데 이제 뭐 그건 이제 머스크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몰라요. 일론 머스크의 마음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일론 머스크의 마음은 갈대 같으니까 뭐 또 그럴 수 있는데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X예요, X. 그래서 이거는 뭔가 지금 이제 뭐 공유해 주셨는데 이것도 X 관련 소식이거든요, 티덤님. 아, 별건 아니고 정치 얘기여서 그냥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웃자고 올린 건데요. 실버 마크 달고 싶으시다고 외교부에다가 요청하신 분이 계셔서 뭐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뭐 대충 이미 들을 때쯤이면 무슨 일인지 다 아실 거예요. 네. 저는 이게 너무 웃겼던 게 회색 인증 마크를 찍은 건 50% 100% 양보해서 그거를 진짜 그거를 공권력 이용해서 일론 머스크한테 압박을 할 일인지는 일단 그건 차치하고 근데 웃긴 거는 이 계정이 친 계정이거든요. 네, 프로텍티드 마크가 2개 걸려 있습니다. 회색 딱지 마크에 옆에 자물쇠가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열린교회 자침도 아니고 그게 뭐야 이게 지금. 공식이지만 닫혀 있다.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회색 인증 마크 받아서 어차피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재선이 없으니까 어차피 임기 끝나면은 어차피 끝나는 건데 그걸 그때도 바로 또 없어질 텐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끝내고 다음 영부인한테 혹은 남자면 남편한테 넘겨야 되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저거였잖아요. 저번에도 저렇게 인증마크 받아놓고 그냥 계정 잠그고 잠수 타가지고 새 계정 만들었잖아요. 정권 바뀌면서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와중에 이런 소식도 있네요. 이제 드디어 이제 그 URL도 x.com으로 바뀌었다고. 이런. 공유 옵션 누르면은 엑스닷컴으로 뜨더라고요. 이게 아직 저는 이제 트위터로 뜨는데 이게 아마 저거는 이제 그 웹브라우저 캐시가 걸려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뭐 하여튼. 공권력 남용이죠. 뭐 하여튼, 예. iOS 앱에서 공유하기 네. 누르면은 엑스닷컴으로 복사가 돼요. 아직 그러면 앱에만 먼저 적용을 했을 수도 있겠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그 다음 소식을 하도록 하죠. 저희가 이번에는 제가 이번 주에 AI라고 딱 묶었는데, AI 소식이 너무 많아갖고,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그 티덤님 팬분들은 좋으시겠어요. 티덤님 지분이 많습니다, 이번 방송. 팬이 있을까요? 하여튼. 예. 뭐, 제일 큰 거부터 하면은, 공정위에서 네이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뭐, 그 네이버에서도 지금 그 AI로 뭘 하겠다고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 하이퍼 클로바 X라느니 뭐 이런 것들을 예고를 해놨는데요. 여기서 AI 학습에, 네이버 블로그와 네이버 카페 글을 이용하겠다고 약관을 살짝 바꿨다가, 요거 때문에 이제 공정위에 신고가 들어갔대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공정위에서 너희들이 블로그랑 카페 글을 이용하는 게 맞느냐라는 걸 가지고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실 네이버에서 자꾸 그 블로그랑 카페 글의 저작권을 가지고 네 건에 내 건에 했던 경우가 많아가지고 항상 이제 우리 서비스에 올라온 건 우리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유저들이 반발하면 역시 여러분 건 여러분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꼬리 내린 적이 좀 많아가지고 문제가 똑같은 문제이기는 한데요. 지금 이번 거는 조금 큰 게 블로그랑 카페에 있는 글을 다 사용해갖고 AI를 돌려서 이미 학습이 끝났을 것 같아요. 이미 끝났을 것 같은데 요걸 가지고 이제 뭐 경제적인 이익을 분배를 하느니 뭐 이런 것들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요걸 불공정 약관인지 확인하겠다고 공정위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거는 관련된 법령이 없잖아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뭐 큰 문제가 없는 그레이 에리아에 있기는 한데 요거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어떻게 볼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이런 식으로 뭐, 무료 서비스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렇죠. 뭐 이제 글 많은 카페 글들은 다 긁어서 학습을 했을 테니까 오히려 국내에서 쓸 때는 챗GPT보다는 성능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요게 이제 어떤 걸 학습했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블로그를 많이 학습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아는 네이버 블로그체 있잖아요. 한번 알아볼까요? 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뭐 저도 잘 모르지만 뭐 이렇다고 해요. 정말 알고 싶네요. 이러면서 이제 따봉하는 이모티콘 나오고 끝나는 그런 컨셉 글들만 잔뜩 학습했으면은 물어봤을 때 그렇게 대답할 확률이 커요. 예를 들면 그리고 뭐 카페 같은 경우에는 뭐 중고나라 뭐 이런 것들 뭐 많이 학습을 했으면은 지금은 뭐 당근마켓에 밀렸지만 여기다가도 똑같이 뭐 중고가를 알아봐줘 이러면 이제 사기꾼들이 썼던 글을 그대로 긁어다가 뭐 급처분해야 돼서 팝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도 있고요. 재밌게 하겠지만 이거는 뭐 나와봐야 아는 거죠 사실. 근데 블로그 글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게 제일 기대가 돼요. 이거에 대해서 알려줘. 저도 정말 알고 싶네요 라고 대답할 것 같아서. 그래서 요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뭐 사실 어뷰징한 글들이 많잖아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바이럴 마케팅 하려고 이제 막 어디가 맛집이니 저기가 맛집이니 뭐 이런 것들도 올렸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홍대에 있는 맛집 알려줘 뭐 라면 맛집 알려줘 이러면은 쭉 나오겠지만 바이럴 글들 위주로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 제 생각에는 결과물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걸로 학습을 했고 결과물이 나왔으면은 바이럴 업체들이 네이버에다 많이 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컨텐츠를 가져다 썼으니 돈을 내놔라. 그네들에게는 새로운 금광이잖아요. 우리 컨텐츠를 쓰다가 이제 돈을 벌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뭐 얘네는 그래도 뭐 무료 서비스니까 라고 참작을 하려면 해줄 수 있는데
얘네 그 다음 애들은 이건 참작을 못 해줄 것 같아요. 뭐 누구죠? 이 줌이죠, 줌. 지금 저희도 쓰고 있는데. 그쵸. 심지어 그렇죠. 저희는 그 2시간 40분 제한 때문에 저는 심지어 돈 내고 쓰고 있습니다, 저희. 그 팬데믹 이후로 줌 안 써보신 분들은 뭐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40분까지만 공짜고 그 이후로는 회의가 끊깁니다. 거기에다가 뭐 좀 기업 환경에서 회의하려면 필요한 기능들이 유료 기능으로 많이 묶여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싼 솔루션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시간 제한도 있는데 그 줌이 정말 막강한 것 중 하나가 이제 그 스피커별 이제 노그 이제 그거를 뜨면은 스피커별로 다 떠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하면은 이제 저희가 싱크 이제 편집할 때 싱크 맞추기가 훨씬 유용해서 이건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약간 쓰고 있는데 이거 아니었으면 뭐 딴 거 써도 됐죠. 근데 이제 줌이 아니 뭐 구글 미시나 이런 거 써도 됐는데 이게 약간 이제 울며 겨자 먹기 이런 식인 거죠. 뭐 하여튼 네 계속하시죠. 구글이래. 줌에서도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AI 학습에다가 너희들의 데이터를 사용하겠다라고 약관을 바꿔가지고 그것도 이제 시끌시끌해졌죠. 시끌시끌했었다가 이제 꼬리를 내렸죠. 결국에는 비디오 컨퍼런스를 이제 AI 모델 학습하는 데다 그 생성형 AI 얘네도 생성형 AI 만들겠다고 한 것 같아요. 사실 뭐 따지고 봤을 때는 뭐 뒤에 흐르는 뭐 잡음 제거 뭐 이 정도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뭐 생성 AI로 뭘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어서 조금 얘기가 커졌던 것 같은데 일단은 다시 꼬리를 내리고 여러분의 오디오나 비디오나 그 스크린은 전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쓰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건 크리스프 정도의 그 잡음 제거 기능을 만드는 정도? 아니면 뭐 받아쓰기 모델을 만드는 거? 그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뭘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뭘 하고 싶었을까 얘는. 그 와중에 줌 관련 또 소식들이 몇 개가 또 있었어요. 이건 AI랑 조금 별개인데 요번에 저 이제 리모트 워킹에 이제 표방이 됐던 회사가 최소한 일주일에 2번 출근하라를 시전을 했다죠. 아이러니입니다. 네. 자, 또 그다음은 뭔가요? 또 FTC에서 오픈 AI 가지고 뭐라고 했잖아요. 너희들 정보가 뭐 사람들한테 해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뭐라고 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가짜 정보 만드는 거랑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저작권 관련해서 소송이 걸리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책임 회피 아니면 최대한의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크롤링 봇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까지 학습을 할 때 우리는 그냥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해서 만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디 거를 얼마나 갖다가 썼는지는 얘기를 안 해가지고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뭐 너희가 갖다 긁어간 게 불법 뭐 공유 사이트를 긁어다가 지금 책을 학습시킨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소송 걸린 것 중에 하나인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책임 회피라고 해야 될지 면책이라고 해야 할지 그걸 준비하려고 이제 웹 크롤링 이제 저희가 뭐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뭐 검색 엔진들이 뭐 링크들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끌어오려면은 웹크롤러라는 걸 써요. 웹크롤러라는 거를 써가지고 그걸로 이제 정보를 긁어다가 자기네 사이트에 저장을 하는 식인데 요 웹크롤러를 그 사이트 주인들이 웹크롤러가 얼마나 긁어갈 수 있는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robot.txt라는 파일에다가 뭐 이 구글 봇은 뭐 어디까지 볼 수 있고 뭐 이 링크는 절대 긁어갈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요런 거를 이제 웹크롤러들을 기반으로 막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오픈 AI에서는 그것도 안 쓰고 밝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얘네가 우리 사이트를 긁어갔으면 얼마나 어디까지 긁어갔는지도 파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GPT 봇이라는 걸 만들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 GPT 봇을 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이트는 여기까지만 긁어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요걸 가지고 이제 사이트들에서는 어디까지 긁어갈 수 있는지 설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요게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페이월 있는 사이트들은 일반 유저들은 돈 안 내면 못 보게 막는데 대신 요 GPT 봇은 긁어가게 둘 수도 있어요. 돈 내고 봐야 되는 뉴스를 이제 GPT 봇이 학습을 긁어가면은 이제 챗 GPT에서 긁어다 학습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이트 주인들 중에서 뭐 자기네들 정보를 좀 많이 긁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거고, 소송을 하는 입장들에서 봤을 때는 계속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어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오픈 AI에서 또 지금 API 쓰는 사람들 대상으로 그걸 했더라고요. 너희들이 쓰는 데이터를 우리가 학습시키지 않으려면은 그 예외 리스트에다가 등록을 해달라라고 이제 구글 폼을 올렸더라고요. 되게 수동으로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GPT 봇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 긁히기 싫은 사람들이 수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들이 일을 덜 하는 쪽으로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API 설정 페이지에서 옵션 하나만 추가하면 되잖아요. 우리 조직권은 학습하지 말아라고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그걸 굳이 구글 폼으로 받는 것부터 보면은 조금 속이 검은 것 같아요. 이거 그 구글 폼을 보려면 공지 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봐야 되거든요. 공지 페이지를 또 굳이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옵션 하나 추가해주면 되는데 그 API 관리 페이지에다가 학습시키냐 마냐 그거를 버튼 하나 토글 하나 해놓으면 될 텐데 굳이 구글 폼에다가 접수를 하라고 해놓는 거 보면은 아직은 속이 시꺼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그 쿠도캐스트에서 이제 이따금씩 하는 이 제품 사지 마세요? 아니면 그냥 저 컨슈머 어드바이스 시리즈죠. 뭔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좀 이제 이번에 사지 말아야 할 제품이 하나 생겨서 저희가 공유를 드립니다. 어떤 거죠? 샌디스크라는 곳이 있어요. 다들 아실 텐데 뭐 산디스크라고도 알려져 있고, 샌디스크에 보면은 익스트림 SSD라는 제품이 있어요. 익스트림 뭐 프로도 있고, 이 제품들은 외장 SSD인데 1테라, 2테라, 4테라바이트 있고, 얘가 IP58인가 57인가 등급도 있어요. 그래서 뭐 밖에서 험한 데서 사진 찍고 영상 찍는 분들 여기다 저장해라 뭐 이런 제품이고, 저도 2테라바이트짜리 하나 있는데 꽤 괜찮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4테라바이트 특정 모델이 펌웨어 이슈가 있어서 자료가 날아가거나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 회사가 조용히 펌웨어를 내놓았는데, 판매되는 곳에서는 그런 언급이 어디에도 없고, 리뷰에도 보면 아마존 리뷰 같은 데 보면 그냥 무조건 4.5점, 5점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내 제품은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받아야 되냐 마냐도 모르는 상태로 쓰다가 자료가 날아가 버릴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고, 이게 꽤 된 문제예요. 기사에 따르면 2테라바이트 모델도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전 제 걸 시리얼을 찍어보니까 샌디스크 쪽에서는 문제가 없는 모델이라고 주장은 하네요. 그리고 이걸로 알게 된 사실,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샌디스크가 알고 보니 웨스턴 디지털의 자회사였다. 이거 처음 알았어요. 언제 샀지? 얘들이 인수를 한 것 같은데 언젠지를 모르겠네요. 뭐 이거랑 또 이런 이슈는 메모리 업계에서 가끔씩 발생을 하긴 해요. 뭐 삼성이 예전에 990 프로라고 해서 그 M.2 NVMe 990 제품이 얘도 펌웨어 이슈가 있어가지고 자료가 날아가지는 않은데, 조금만 써도 그 헬스라고 하죠. 이 건강이 너무 나빠진다. 아마 TBW가 너무 올라가는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고쳤는데, 여기서 TBW라고 하면 테라바이트 리튼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SSD가 반영구적이라고 하지만 영구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몇백 테라바이트를 쓰고 지우다 보면은 성능이 떨어지거나 결국 못 쓰게 되거든요.
그게 너무 올라가는 문제가 있어서 펌웨어로 고쳤는데 이것도 약간 우리 펌웨어 냈어요 하고 좀 조용히 넘어갔었어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좀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좀 공개적으로 해야 고쳐진 사람들이 데이터를 안 날리는데 이미 날린 사람들이 꽤 있어 보여요. 지금,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쇼노트에, 에피소드노트에 이제 링크하는 것도 더벌지의 이제 비디오 프로듀서가 한 3테라 정도를 데이터로 날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이분은 뭐 다행히 딴 데 곳에서 또 추가로 백업을 해놨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외장에다가 넣으시는 건 생각보다 백업들을 잘 안 하세요, 사실. 있어도 아니면 시차가 좀 있거나 실시간 뭐 기업 환경처럼 뭐 꽂아 놓으면 자동으로 뭐 카피가 3개 만들어지고 그 중에 하나는 오프사이트로 두고 뭐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뭐 사실 우리 쪽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솔루션이 있긴 해요. 예를 들면 이제 백블레이즈 같은 곳은 백블레이즈라고 있거든요. 이게 맥하고 윈도우하고 다 지원하는 이제 백업 앱인데 얘도 이제 외장 드라이브도 같이 백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컴퓨터에 연결돼 있는 동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이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드라이브에다가 뭐 클론을 떠놓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일단은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알고 이제 뭐 미리 대비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이렇게 갑자기 이제 정말 믿고 산 제품인데 갑자기 뭐 이게 마탱이가 가버려서 갑자기 이거 못 쓰게 됐다 이러면 진짜 배신감이 장난 아니죠? 특히나 SSD 제품들은 이런 식으로 날아가면 복구가 거의 안 돼요. 하드와 다르게. 하드디스크 제품들은 만약에 헤더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좀 화타 같은 곳에 들고 가면은 살릴 수도 있습니다. 확률상. 그런 경우는 그냥 똑같은 하드를 하나 더 사가지고 이식을 하죠. 거기 진공룸에서 이식을 해가지고 살리는데 물론 그러면 돈은 엄청 비쌉니다. 하드 값보다 한 배로 비싸요, 보통.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데이터가 하드 값보다 훨씬 비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복구를 할 수 있을 거고 심지어는 고급 하드디스크 경우에는 아예 그걸 무료로 제공해주죠. 기간 내에는. 그런데 이번 사건에는 그런 거 없었고요. 늘 조심해야 됩니다. 데이터는 늘 어떻게든 백업을 늘 이제 게을리하지 않고 이렇게 백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저희 그 위워크 관련 소식이 좀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진 않았고 이제 회사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지 상당한 의심이 듭니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뭐 사실은 뭐 특히 이제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실적 발표할 때 이런 일이 있으면은 투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게 미워크가 이 꼬라지가 된 게 사실은 뭐 창업자 탓이 좀 크긴 하죠. 아담 뉴먼이 그때 이제 IPO를 시도를 했다가 이제 완전히 이런 회계나 이쪽을 완전히 개판으로 한 게 드러나면서 이제 아담 뉴먼이 나가고 뭐 하여튼 뭐 소프트뱅크가 이제 뉴먼의 지분까지 사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떻게든 기사 회생을 해보려고 했으나 뭐 그래도 사실 막 위워크 막 문 닫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뭐 어떻게 계속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종로타워 점이 이제 없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또 아직까지는 없어지진 않았는데 그래서 위워크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의 이런 그런 공유 오피스 이런 곳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 왜냐하면은 사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 공유 오피스 시장이 되게 핫하죠.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뭐 위워크뿐만 아니라 패스트5랑 그다음에 스파크 플러스랑 막 해서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만큼 이제 위워크가 없어진다고 해도 이렇게 큰 영향은 없을 텐데 그래도 이제 거기에 입주하고 있던 회사들이 갑자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사실 이사를 알아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오래 걸리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되게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질 것 같기는 해요. 호공행님은 좀 위워크에 대한 좀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 뭐 좀
뭐 추억은 모르겠고. 딱 한 3개월 정도 있었는데 위어크가 과연 기업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렌트를 하는 거나 위어크에 잠깐 있는 거나 그렇게까지 큰 차별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단기적으로 뭐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몸만 왔다가 몸만 갈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그러기에는 비용이 너무 시세 대비 비쌌다. 사실 근데 이제 그게 편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제 좀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앞세우기는 하는데 위워크가 좀 좋았던 게, 그러니까 옛날에도 한번 그 얘기를 누군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직접 구하는 것만큼의 그 메리트가 없는 건 맞는데, 사실 직접 이제 사무실을 해서 리스를 해서 하면은 이제 다른 부대 비용이 되게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정수기, 전기 따로 해야 되고, 뭐 이제 초기 비용이 많죠. 뭐 이거를 드려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막 다 겪어봤으니까 회사 있으면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냉장고 사야 돼, 식세기 사야 돼, 뭐 하여튼 그런 잔잔바리라고 하기 좀 애매하지만 그런 잔잔바리들도 있고, 이제 들어갈 때 나름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것도 해야죠. 뭐 예를 들면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저희가 공유 오피스로 빠졌습니다만 그 전 사무실이 이제 독립 사무실이었는데 그게 원래 댄스 스튜디오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오피스 스페이스로 개조를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에 또 인테리어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나름 또 고생? 또 고생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생각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좋은 거긴 해요. 그냥 이삿짐 센터만 알아보고 그냥 들고 냈다 옮기기만 하면 되니까 뭐 나머지는 이제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위워크가 비싸다는 건 여전히 아쉽기는 하지만 뭐 그게 정말 그런 거 알아보고 하는 게 귀찮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거를 할 사람이 없거나 이러면은 네, 뭐 그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거기서 오는 뭐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비즈니스 모델의 뭐랄까 매력에 비해서 너무 무리하게 마당발처럼 확장을 하다가 이 꼴로 된 거라고 생각해요. 뭐 내부의 내실이 그러니까 뭐 다른 이제 뭐 위워크뿐만 아니라 뭐 저 스파크 플러스나 페파나 이런 애들이 잘 되고 있는 거를 보면은 그 사업 방식 자체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패스트 5가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위워크보다 확장 속도가 훨씬 센 것 같거든요. 뭐 하여튼 그거는 여기서 뭐 할 얘기 아닌데. 그래서 뭐 이거 사업 방식 자체가 이제 뭐 딱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냥 그 창업주가 너무 깽판을 쳤다. 그렇지. 그리고 하필이면 이제 부동산 거품이 살짝 빠지려는데. 그렇죠. 티덤님은 위워크 같은 데 가보신 적 있나요? 저는 전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가끔 뭐 일일권 남들 하는 거에 그냥 한 번 정도? 한두 번 갔던 거밖에 없고.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 그냥 카페 같은 분위기가 좋기는 한데, 또 완전 카페는 또 별로고, 사람이 좀 삐뚤어져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카페는 눈치가 보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좀 분위기가 좀 조용한 데면은 괜찮은데 이제 시끄러운데 잘못 걸린 뭐 그렇게 말하기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뭐 좀 되게 시끌시끌한 곳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쵸. 차라리 하면 토즈, 옛날에 토즈 이제 아직 있나? 있긴 있어요. 네, 그런 데가 괜찮지 않나? 사실 제가 이런 애들이 좀 아쉬운 점이 좀 하루권 이런 거를 좀 더 쉽게 팔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월 단위로 하는 게 훨씬 이득이 되니까 잘 안 하는 거겠죠. 그렇겠죠. 예. 요즘 좀 관심 가는 데가 그 집무실인가? 들어봤어요. 거기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한데, 거기도 거의 다 월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거기는 그거를 끊어놔도 하루에 1시간밖에 못 쓴대요. 하루에 1시간 하고, 그 시간제로 돈을 더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어차피 더 안 쓰면은 돈 안 나가는 거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집무실이 조금 단점이 좀 아직은 지점이 많이 네, 없다가 조금 그쵸. 단점인 것 같긴 해. 예, 예. 지점이 아직은 많이 없더라고요. 예, 마지막 소식으로, 그, 아이폰 관련, 저희가 사실 아이폰 루머는 잘 안 다룹니다. 왜냐면은, 루머는 이제 재미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아이폰 루머는 사실 저희가 잘 안 다루긴 하는데, 이번 거는 조금, 재밌나? 뭐 하여튼 그래서 가져봤어요. 이번에 이제 그 아이폰, 이번에 15가 나오는데, 15 시리즈가 가장 큰 변화점이 바로 USB-C로 바뀌는 거죠. 라이트닝에서. 근데, 흥미로웠던 지점이 바로 애플이 지금 아이폰 15면은 이제 아이폰 15랑 15 플러스랑 이제 15 프로랑 뭐 15 프로 맥스든지 아니면 15 울트라든지 뭐 이번에 울트라로 바뀐다는 루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이거 내 모델이어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iOS 17의 이제 베타 코드에서 다른 이제 새로운 아이폰 모델명들이 발견이 됐다는데 근데 이 모델명들이 아이폰 15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이제 얘네들이 이제 애플이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모델 번호를 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아이폰 15, 4, 이제 15 해서 이제 쉼표 1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아마 아이폰 14 프로인가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제 앞에 숫자가 이제 그 CPU 계열을 쓰는, 그러니까 그 프로세서 계열을 쓰는 이제 그 같은 계열 쓰는 그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모델 베리에이션 이렇게 들어가는 식인데, 그래서 뭐 요번에 아이폰 15 15,4가 이제 아이폰 15, A16이 들어가는, 요번 이제 작년이랑 비슷하게, 일반 아이폰 15는 이제 아이폰 14 프로에 들어갔던 이제 A16이 달리고, 이제 15 프로랑 15 울트라는 이제 그 A17이 달리거든요. 그래서 뭐 15,4가 이제 아이폰 15고 15,5가 아이폰 15 플러스고 그다음 16,1이 아이폰 15 프로고 16,2가 아이폰 15 프로 맥스다. 뭐 아니면 울트라든지. 근데 이 외에 뭐 아이폰 14,1이 있고 14,9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뭘까?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혹시 이제 애플이 구형 아이폰들도 계속 팔잖아요. 지금 이제 아이폰 웹사이트 보시면은 뭐 이제 아마 지금 팔고 있는데 아이폰 13은 아직도 팔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12도 이제 12만 팔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번에 15 나오면 12는 단종이 될 거고 이제 13이 남았는데 이제 이제 이 루머의 주장은 혹시 이제 구형 아이폰들도 USB-C로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닐까, 라이트닝이 아니라. 그러고, 물론 이미 에어팟은 지금 바뀐다는 얘기가 있어요. 에어팟 프로도 케이스가 USB-C로 바뀌어서 나올 거라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케이스만 새로 사면 되는 거라서 크게 상관없긴 한데, 이제 폰도 이제 구형 아이폰도 USB-C로 바꾼다는 건 사실 이거는 여태 있었던 적이 없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라이트닝 달린 아이폰 5 나왔을 때 그렇다고 해서 구형 아이폰들이 갑자기 막 30핀에서 라이트닝으로 바꾸고 막 이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이게 처음 있는 일인데 이제 가능해야 하겠지만 이거는 가능보다는 애플이 그렇게 할 거냐 말 거냐가 더 중요한 건데 저는 일단 기존 제품을 그대로 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 제품은 보통 한 세대 지나면 $100씩 내리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게 이제 기존에 부품 많이 팔면서 규모의 경제 이루면서 고정 비용 다 빠지면서 그렇게 $100 내릴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은 보드 다 새로 만들어야 되지. 그리고 부품도 일부 새로 만들어야 되죠. 특히 알루미늄 림 같은 거 지금 USB-C 포트랑 라이트닝 포트랑 미묘하게 달라가지고 새로 깎아야 돼요. 그러면은 아예 SQ보다 새로 되는 건데 그 상황에서 $100 내리면서 기존 제품을 판다? 좀 안 할 것 같거든요. 가능해야 할 텐데 지금 그 마진 올려야 되는 애플 입장에서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는 의문이에요. 물론 그거는 있을 수 있겠죠. 법규에 대한 미리 움직이는 걸 수도 있겠고
근데 그거는 해당이 없는 게 어차피 얘들은 기존에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 EU법이 시행돼도 기존에 출시된 애들은 그대로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려면 그대로 팔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약간 깎아먹더라도 낮은 가격대의 제품을 계속 팔아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상위 제품들이 USB-C를 달고 나오면 하위 제품이 라이트닝을 달고 나왔을 때 너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조금 마진 깎아 먹더라도 C를 달고 나온다? 저는 그래요. 13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 13 미니를 과연 그렇게 할까요? 13 미니는 안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13 미니가 아니라 SE라는 얘기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아마 13하고 SE가 A15가 똑같을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딱 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그 앞에 숫자는 어디까지나 이제 같은 SoC를 공유하는 애들을 다 같은 번호로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14, 그러니까 14 프로랑 15가 같이 이제 공유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아이폰 13이랑 아이폰 SE가 둘 다 14기 때문에 이제 그 같은 A15를 쓰기 때문에 같은 그거를 공유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확실한 건 딱 그거밖에 없죠. 그 tvOS 베타 코드를 까봤더니 우리가 몰랐던 iOS 네임들이 나왔다.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고 그 오른쪽에 붙어 있는 건 다 추측일 뿐이잖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뭐 지금까지의 이제 네이밍 법칙으로 봤을 때 A15가 달린 새로운 아이폰들을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여태 못 봤던 처음 보는 모델 코드들이 나왔는데 얘네들이 앞에를 봤을 때 A15를 달고 있는 거 확실해 보인다. 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근데 이게 뭐 A15인데 왜 이게 아이폰 14,1이냐라고 이게 왜 그런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1세대 아이폰이랑 아이폰 시리즈랑 프로세서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아마 둘 다 아이폰 1이었나 봐. 뭐 하여튼 그건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뭐 그러면 왜 못하러 애플이 굳이 A15를 단 새로운 아이폰을 왜 준비를 할까라는 이제 킹리적 가심이 드는 거죠, 사실. 근데 여기서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설명이 이거밖에 없지 않을까? 아니면은 또 뭐가 있나? 얘네들이 굳이 이걸 수정된 아이폰 13 모시기를 내놓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가 문제인 거죠, 사실은. 이게 조금, 이게 사실은 이게 진짜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플이 이런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이게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아이폰 13을 더 팔아먹을 계획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은 하다못해 혹시 이 아이폰 13 바디를 기반으로 SE를 만들려나?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아직 얘기가 없는 4세대 SE를 만들려는 생각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USB-C를 미리 바꿔놓으면은 계속 올거 먹을 수 있겠죠. SE 4세대가 나올 때까지.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요번에 갑자기 SE 4세대가 짜잔하고 나오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성은 많은데 하여튼 일단은 이거 자체는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와 봤고 저도 비슷한데 굳이 애플에서 바꿀 것 같지는 않고 있는 거를 밑에 단자를 바꿀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말씀하신 SE가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유일한 문제는 아직까지 SE에 대한 루머가 전혀 없었다는 게 문제인데. 그쵸. 네. 사실 만약에 지금 웬일로 보안이 유지됐을 수도 있고. 요번에 SE가 나온다? 그러면 진짜 역대급 아이폰 서프라이즈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폰 SE 4세대 막 오늘도 뭐가 관련 루머가 나왔는데 뭐 그 액션 버튼 쓴다는 얘기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뭐 빨라봐야 내년이란 얘기가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 아이폰 코드를 지금 넣어놨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고 뭐 하여튼 그런데 뭐 SE가 나오면 뭐 SE하고 SE 플러스일까요? 뭐 SE 미니를 하진 않겠지. 뭐 13, 근데 13을 없애고 SE로 바꾼다고 하면은 만약에 프로세서도 보통 이제 SE를 만들면은 그 전해 나왔던 아이폰이랑 같은 프로세서를 가는데 굳이 아이폰 13에 들어간 CPU를 또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이게 또 되게
머리가 터지는, 왜냐면 지금 현세대 SE가 지금 A15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프로세서 업그레이드 안 하고 디자인만 바꾼다? 이것도 좀 이상하고. 하여튼, 그러네요. 되게 물음표인 그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하여튼 뭐, 요번 아이폰이, 요번 아이폰에 대해서 좀, 땅콩이님이 좀 되게 기분이 좀 복잡하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애플이 올해 USB 안 달 줄 알고 작년에 아주 거금 주고 맥스를 샀는데 약간 좀 배가 아픈 상황이고요. 사실 충전 자체는 맥세이프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 별 영향이 없는데 과연 이제 USB-C 달았을 때 액세서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현재로선 아이폰은 외부 액세서리 거의 못 쓰죠. 거의 라이트닝 인증받은 몇몇 뭐 제한된 액세서리 빼고는 못 하잖아요. 안드로이드 기기들은 뭐 키보드도 달고 메모리도 꽂고 다 할 수 있는데 아이폰은 그게 안 되는 상황인데 루머와 달리 그냥 아이패드처럼 다 이것저것 꽂을 수 있는 상태로 나오면 배가 더 아플 예정이고. 뭐, 프로에는 썬더볼트 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기는 하겠죠. 저 썬더볼트 달 때는 됐어요. 왜냐면 얘네들 프로레즈 단 순간부터 사실 썬더볼트는 시간 문제였어요. 썬더볼트를 필요한 이유가 뭐 1TB짜리를 뭐 1시간도 안 돼서 웬만하면 채울 수 있거든요. 거의 1시간이면 채울 수 있는데 프로레즈로 찍었을 때 그러면 그거를 USB 2.0 가지고 어느 세월에 전송하고 있냐라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답은 썬더볼트입니다. 그 3.0 10기가비트짜리로도 어림없어요. 그거 한 세월이기 때문에 답은 썬더볼트예요. 그래서 전 아마 내년에 바꾸지 않을까? 네, 저도 내년에 바꿀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상황이고, 이제 내년을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뭐, 일반 모델은 여전히 USB2가 될 거란 얘기도 있어요. USB-C로만 바뀌고, USB2를 유지를 할 거다라는 루머 얘기도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만 썬더볼트 간다는 얘기고. 그렇죠. 썬더볼트는 프로 기능이다. 그리고 요번에 또 뭐 그런 루머도 있었죠. 썬더볼트 프로 가격 오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그건 이제 나와보면 알 것 같고.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다뤄볼 그건데, 아이폰 14 프로가 지금 좀 약간 신식 배터리 게이트에 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였냐면, 지금 이제 1년이 안 됐죠. 아직 아이폰 14 프로 나온 지가 1년이 안 됐는데 벌써 배터리 소모량이 엄청나게 빠르다. 그러니까 배터리 수명 자체가 굉장히 성능 자체가 그러니까 예년보다 훨씬 더 빨리 닳고 있다는데 제 14 프로만 해도 벌써 지금 90%까지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땅콩행도 갖고 이제 14 프로고 그다음에 맥스요. 저는 맥스죠. 뭐 하여튼 그건 상관없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티덤님이 뭐였죠? 티덤이 일반 14였던가요? 저 14%요. 네, 그러니까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배터리 한번. 저는 지금 92%인데 그걸 봐야 돼요. 그죠? 사이클을 봐야 돼요. 이게 퍼센트만 보는 건 의미 없고. 근데 여기선 사이클을 못 보잖아요, 결론적으로. 사이클을 보려면은 그걸 해야 돼요. 이게 로그를 까서 좀 복잡하게 봐야 돼요. 보려면 방법은 있는데. Many minutes later. 라스트 밸류 사이클 카운트 288? 얼마라고요? 288이라고 나오는데요, 제 거는? 이게 이 값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방송에서 뭐 하는 거야? 자, 이게 나름 16 그거라서 아마 이게 그나마 이게 아마 새로운 그게 있나 봐. 새로운 그 방식으로 하는 게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새로 바뀌었나 봐요. 저는 지금 그 로그 파일을 컴퓨터로 보내가지고 찾았는데요. 로그 파일이 무슨 12메가나 돼. 사이클 주기가 288이라고 뜨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효율이 어디 갔니? 배터리 효율이 93이네요. 이 사이클은 제대로 읽는 것 같거든요. 267 사이클. 그런데 이 밑에 있는 퍼센티지는 그 아이폰에서
OS에서 집계하는 거랑 방식이 달라가지고 오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 밑에 수치는 믿을 수가 없고 사이클만 보면 될 것 같은데 267 사이클에 제 거가 92%. 제가 374네요. 저는 캐패시티 퍼센트 90% 딱 잘 나오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게 그거 사실 애플이 보장하는 1000회 80% 내에 들어가느냐인데 들어가죠. 뭐 아니 그 아이폰은 500회라고 돼 있긴 해요. 1000회인 거는 노트북이고. 500회죠. 그렇죠. 500회 80%이기 때문에 거기 밑으로 뭐 아무튼 빠져버리면 어차피 보증이 되는 거고 거기에 살짝 걸치면 조금 기분이 나쁘겠지만 뭐 계약은 계약이죠. 그리고 거기 안으로 들어가면 문제는 안 되는 거고. 그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걔 때문에 그런 거다. 그 always on display, 그러니까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 때문에 평소보다 배터리가 다를 일이 더 이제 세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도 사이클은 그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 비교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제가 뭐 사용 패턴이 뭐 이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13%대랑 비교해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13%대 자료가 없어서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20전쯤에 이제 13%를 팔았으니까 지인한테 그래서 지인이랑 얘기하면서 배터리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갖고 뒤져봤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약간 기분 탓인 거죠. 어디까지나. 근데 뒷담님 걸로 보니까 정확하게 나오네요. 아무튼 267회 92 사실 이 정도라면 애플이 보증하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뭐 보증의 범위 내라는 것도 내라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통은 이제 애플이 그게 보증하는 범위 내인 이유가 보통 이제 애플 케어 플러스 2년 내로 80% 아래로 떨어질 일이 잘 없어서 그거를 보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거 통계 그래프 보면서 뭐 상위 95%는 여기까지 들어오니까 보증을 요만큼 넣어주면 우리가 프로핏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짜겠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이미 이제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그 20% 중에서 10%가 빠졌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기는 하죠. 뭐 그러니까 뭐 어차피 그 전에 79% 다다르면은 교체 받으면 되니까 사실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기분은 나쁘니까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이게 지금 더 빠르다고 해서 애플한테 지금 이제 교체해달라고는 못 하거든요. 그러려면 돈 내고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 갖고 사실은 뭐 너무 걱정하시고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사실 뭐 그러다가 달면은 바꾸면 되는 거고. 사실 배터리 자체라는 거는 그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막 이거 이제 배터리 닳는다고 해서 막 이렇게 스트레스 쌓이고 막 이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것 때문에 막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이게 좀 예년 평소보다 빨리 닳고 있는 거는 뭐 좀 스트레스 쌓이는 일이긴 하지만 뭐 이거 갖고 이게 결함이다. 사실 배터리는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이폰 14 프로에 들어간 기능 중 하나가 뭔가 배터리를 생각보다 더 많이 닳게 하고 있어서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어차피 보통 사람들은 그거 전에 교체를 해요. 배터리가 진짜로 교체할 시기가 오기 전에 폰 자체를 바꾸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혹여나 진짜로 이유 때문에 교체되는 배터리가 상용화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또 그거대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이 좀 이상하게 흘러갔는데, 코더캐스트는 아시다시피 애플 팟캐스트랑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 다뤘던 내용 쿠더콘.me/캐스트/196에 들어오시면은 오늘 다뤘던 내용 또 정리해놓으니까 기사로 해놓으니까 한번 이제 한번 봐주시고 저희가 이거 지금 사이클 했던 거 이제 저희가 공유 드릴 테니까 뭐 혹여나 이제 아이폰 14 프로나 아니면은 그 전 거 가지고 뭐 13 프로나 이런 거 갖고 13%를 쓰고 계신 한번 돌려보시고 저희한테 이제 얼만큼 썼다 이런 거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누가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오신 청취자분들과 가족들 그리고 이 시스템 청취자분들의 소중한 반쪽 되시는 분들까지 또 안전한 여름 되시고요. 뭐 더운 것도 그렇고 비 오는 것도 그렇고 뭐 하여튼 네. 그러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뵐게요.
하여튼, 네, 오늘은 진짜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네, 잡시다. 저는 내일 휴가를 내놨고요. 자랑 아니지만, 아침 일찍부터 세차하러 갈 겁니다. 드디어 세차하러 갈 겁니다. 아, 나 다들 내일 징검다리 휴가를 내줘서 너무 좋아. 왜, 님이 할 게 없어? 회의가 2개밖에 없어. 난 좋다. 그래서 일부러 휴가를 안 냈어. 왜요? 즐기려고? 그렇지. 회의 2개만 하고 놀려고. 아, 연차 쓰면은 손해니까? 그런 날에? 그렇지. 이런 날에는 연차를 써서 모두적인 거예요, 노는 것도 모두. 방법이지만 다들 연차를 갔으면 내가 뛸 회의가 없잖아? 그치. 날로 먹는 거지. 한 30분, 하루 8시간 중에 한 30분, 1시간만 회의하고 끝날 수도 있어. 정말, 뭐 빅띵킹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뭐라 그럽니까? 몰라. 하여튼. 큰 그림. 야, 큰 그림. 그러네. 그거네.